가마가 흙먼지 날리는 마당 한복판에 털썩 내려앉았다. 꽃가마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가마는 낡고 빛바랜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축하의 푸악 소리 대신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문을 열고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혼례의 기쁨이 가득한 신랑이 아니었다. 서리발처럼 차갑고 도끼 어린 눈빛을 한 시어머니 조씨 부인이었다. 조씨 부인은 서윤의 비단 치맛자락을 경멸하듯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앞장서 걸었다. 서윤이 안내받은 곳은 안채의 화려한 방이 아니었다. 마당 구석,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찬바람이 숭숭 들이치는 허름한 행랑채였다. 이곳이 네가 머물 곳이다. 양반과 며느리라 생각 말고 밥값이나 할 공일을 하거라. 문이 밖에서 자물쇠로 잠기는 새소리가 서윤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차가운 바닥에서 밤새 추위에 떨던 서윤은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들이닥친 머슴들에 의해 잠에서 깨어났다. 조씨 부인은 거대한 가만히 5썸을 방 한가운데 쏟아부었다. 누런 콩과 검은 콩, 그리고 썩은 콩과 돌멩이들이 뒤섞여 거대한 산을 이루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콩들을 낱낱이 골라내라. 단 한 알이라도 썩은 것이 섞여 있다면 오늘 저녁은 물론 물한 모금도 없을 줄 알아라. 매정한 선언과 함께 문은 다시 잠겼다. 서유는 망연자실하게 쌓인 콩더미를 바라보았다. 손끝은 이미 전날의 추위로 얼어붙어 있었고 허기는 위장을 쥐어짜듯 아파왔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콩을 고르기 시작했다. 한 줌, 두 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콩더미 위로 떨어졌다. 억울함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의 숨을 조여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서윤이 잠시 손을 멈췄을 때였다. 방구석, 장작더미 뒤에서 기이한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그곳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되어서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숯검정으로 꼬질꼬질했고 옷은 여기저기 해진 거적대기 같았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내 서윤의 손 근처에 놓인 깨어 조각에 멈췄다. 친정어머니가 가마를 타기 전 몰래 쥐어주셨던 서윤의 유일한 식량이었다. 배가 고프니? 서윤의 물음에 아이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서윤은 아이에게 다가가 엿을 내밀었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낚아채든 엿을 입에 넣었다. 천천히 먹으렴. 아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것이 서윤과 동희, 두 비극적인 영혼의 첫 만남이었다. 계절은 가차없이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에 접어들었다. 지난 반년 동안 서윤의 손은 양반댁 규수의 고운 자태를 잃은 지 오래였다. 손마디는 거칠게 갈라져 피가 맺혔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빨래와 방앗간 일에 어깨는 펴질 날이 없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서윤을 버티게 한 것은 부엌 구석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던 아이, 동희였다. 서윤은 자신이 먹을 밥을 아껴 동희에게 건넸고, 동희는 서윤이 조씨 부인에게 매질을 당할 때면 몰래 다가와 멍든 자리에 찬물을 적신 헝겊을 대주었다. 아씨,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세상에서 제일 맛난 고기 사드릴게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맹세의 서윤은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지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둘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다가올 겨울의 공포를 밀어내고 있었다. 어느 후 조씨 부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안방 청소를 하던 동이는 문지방 밑에서 삐져나온 종이 뭉치 하나를 발견했다. 그를 모르는 동이었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 중 서윤이라는 두 글자만큼은 며칠 전 서윤이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가르쳐 준 것과 똑같았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던 찰나 마당에서 조씨 부인과 관아의 입안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동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병풍 뒤로 몸을 숨겼다. 전라도 끝자락 염전 주인이 튼튼한 여종을 찾는다기에 값을 아주 후하게 쳐주기로 했소. 이 방의 걸걸한 목소리에 조씨 부인이 차갑게 응수했다. 잘됐군. 전연이 들어온 뒤로 아들놈 병세는 깊어지고 재산만 춘나니 쥐도 새도 모르게 섬으로 팔아치우는 게 상책이지. 오늘 밤 보증 장수들을 시켜 포대기에 싸서 배에 실어버리게. 동이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아씨를 섬으로 팔아넘긴다고? 머릿속이 하얘진 동이는 두 사람이 부엌 쪽으로 멀어지자마자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 빨래터로 내달린 아이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던 서윤의 등 뒤로 다급하게 뛰어들었다. 아씨,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요. 아이의 젖은 목소리에 서윤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동이는 서윤의 소매를 움켜쥐고 울먹이며 속삭였다. 마님이 아씨를 무서운 섬에 팔아버린대요. 오늘 밤에 사람들이 잡아간단 말이에요. 서윤의 손에서 빨래방망이가 툭 떨어져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그토록 모질게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짐승처럼 팔아치우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멀리서 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붉은 그림자들이 마을 어귀까지 넘실거렸다. 잡아라. 그년들을 절대 놓치지 마라. 조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밤 공기를 찢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동이야, 내 등에 업히거라. 서윤이 젖은 치맛자락을 말아 쉬며 등을 내밀었다. 동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씨, 저 때문에 늦어지면 잡혀요. 혼자라도 어서, 잔말 말고 어서. 너를 두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서윤은 억지로 동이를 등에 업고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가시던 물이 살을 파고들고 돌뿌리가 발가락을 지시겼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다. 오르릉쾅,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 발을 들이기조차 힘들었다. 서윤은 몇 번이나 미끄러져 무릎을 찧었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다시 일어났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은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저기다, 저쪽에 발자국이 있다.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다. 횃불의 뜨거운 열기가 비바람을 뚫고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절벽 끝으로 내달렸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시커먼 강물이 소용돌이치는 낭떠러지였다. 더 이상 도망갈 길은 없었다. 앞에는 죽음 같은 절벽이, 뒤에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절벽 귀퉁이, 넝쿨에 가려진 검은 구멍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 굴이라 부르며 저주받은 곳이라 기피하던 동굴이었다. 한번 들어가면 제정신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서윤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구원처럼 보였다. 동이야, 눈을 감고 나를 꽉 잡거라.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서윤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망설임 없이 시커먼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에서 추격자들의 당황한 외침이 들렸지만 이내 망물은 정막 속으로 잠겨버렸다. 허공을 가르던 신체가 낙엽이 수북이 쌓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서윤의 의식이 가늘게 떨렸다. 상처난 정강이에서 뜨거운 피가 울컥 쏟아졌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동이의 작은 손을 찾아 꼭 쥐었다. 이제 그들만의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동굴 안은 죽음보다 더한 적막과 습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도 서윤은 움직일 수 없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 바위 모서리에 깊게 긁힌 왼쪽 정강이가 타오르는 듯한 통증을 뱉어내고 있었다. 찢어진 치마 사이로 흘러나온 피는 이미 검게 굳어 낙엽과 엉겨붙었고 상처 주위는 퉁퉁 부어올라 보랏빛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아씨, 정신 차려보세요. 제발요. 동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이마를 짚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덩이 같은 열기뿐이었다. 서윤은 헛것을 보듯 허공을 휘저으며 신음했다. 아버지, 기녀를 찾아야 하는데. 어머니, 의식의 끈이 가늘게 떨리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닷새가 지났다. 밖이 낮인지 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치열한 어둠 속에서 서윤의 다리는 이미 썩어가는 듯한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다. 배고픔과 갈증에 기력이 다한 동이는 살기 위해 동굴 구석구석을 기어다녔다. 그러다 동굴 깊숙한 곳, 바위 틈새에서 희미하게 스며드는 빛을 따라가다 기이한 풀 한 포기를 발견했다. 잎사귀 끝이 톱니처럼 날카롭고 줄기는 신비로운 보랏빛을 띤 식물이었다. 이거야. 예전에 산에서 다리 부러진 노루가 뜨서 먹던 그 풀.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풀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동이는 자신의 배고픔도 잊은 채 날카로운 잎사귀에 손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 그 보라색 약초를 한 움큼 뜯어냈다. 동이는 약초를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다. 쓰고 아린 맛이 혀를 마비시켰지만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지식여 곤죽으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서윤의 썩어가는 상처 위에 그 풀덩어리를 척하니 얹었다. 아씨, 제발 살아야 해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서윤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마치 달궈진 인두로 상처를 지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상처 부위에서 치익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오르더니 검붉게 죽어있던 핏물이 맑게 변하며 쏟아져 나왔다. 고통의 정점에서 서윤은 다시 정신을 잃었지만 그녀의 호흡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다. 동이는 서윤의 손을 꼭 잡은 채 동굴 입구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다. 동굴 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서윤의 다리를 비추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비구름과 악취로 가득했던 환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갓 태어난 아이의 살결처럼 맑고 분홍빛이 도는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동이는 바닥을 치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씨,
이것 좀 보셔요.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구만요. 서유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어루만졌다. 뼛속까지 파고들던 그 지독한 한기와 통증은 사라지고 몸 안에는 혀원할 수 없는 맑은 기운이 샘솟고 있었다. 그녀는 동희가 가져온 보랏빛 약초 바구니를 응시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서유는 그날 결심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상의 독을 이 풀의 생명력으로 다스리겠노라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터를 잡고 작은 흙집을 지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유는 도랑골 골짜기 곳곳을 누비며 보랏빛 약초의 성질을 연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처량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산속의 거친 바람은 그녀의 정신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약초의 향기는 그녀의 영혼을 맑게 씻어냈다. 어느덧 턴칠하게 자란 동이는 서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약재를 갈고 땔감을 구했다. 사람들은 산속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비로운 의원이 산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름도 신분도 감춘 채 오직 보랏빛 약초를 쓴다 하여 사람들은 그녀를 보라 의원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담아 추앙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 정막을 깨는 처절한 비명이 산골짜기를 울렸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 피투성이가 된 나무꾼을 업고 동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멧돼지에게 받쳐 배가 찢어지고 장자가 쏟아지기 일보 직전인 참혹한 광경이었다. 보통의 의원이라면 고개를 젓고 포기했을 상처였으나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말려든 보라색 약초를 절구에 넣고 찍기 시작했다. 쿵, 쿵, 콩. 급박하게 울려 퍼지는 절구 소리는 마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북소리와도 같다. 서유는 지식인 약초를 나무꾼의 배 위에 덮고 광목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었다. 기이하게도 쏟아지던 핏줄기가 먹고 사경을 헤매던 나무꾼의 숨소리가 차츰 잦아들기 시작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져 올린 그 순간 서유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마주하게 되었다. 3년의 세월은 도랑골의 척박한 돌밭을 생명의 정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서유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앞마당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병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라 의원이라 부르며 살아있는 관음보살처럼 대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서윤의 가슴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땀에 흠뻑 젖은 비단옷을 입은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의 옷깃에 새겨진 붉은 모양을 본 순간 서윤의 손에 들려있던 약재 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3년 전 그녀를 빗속으로 내쫓았던 광주 최부자 대개 가문 모양이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음을 서윤은 직감했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 안방마님께서 괴상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하인의 울부짖음에 서윤은 차갑게 물었다. 최부자 댁조씨 부인을 말하는 것이냐?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조씨 부인의 병은 기이했다. 반년 전부터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더니 이제는 살이 썩어 들어가며 짐승처럼 비명을 지른다는 것이었다. 요마다는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도망쳤고 최 부자는 전 재산의 절반을 내걸고 의원을 찾고 있다고 했다. 서윤은 마당 한 구석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보랏빛 약초들을 바라보았다. 탐욕과 악행으로 찌든 조씨 부인의 몸속에서 도끼가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었다. 서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광주 최부자 대간반은 예전의 화려함은 간대었고 살 썩는 악취와 피비린내만이 진동하고 있었다. 조씨 부인은 비단 금층 위에서 뼈만 남은 채 몸부림치고 있었다. 가려워 미치겠구나. 그녀는 자신의 얼굴과 팔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 손톱 사이에는 뜯겨 나온 살점이 엉겨붙어 있었고 직물은 상처에서는 누런 고름이 흘러내렸다. 이성을 잃은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귀신과 다름없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괴물 같은 모습을 보며 조씨 부인은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가마를 데려와라. 당장 그 도란골 의원에게 가야겠다. 죽음의 공포가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을 집어삼켰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며느리를 향해 그녀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네 명의 장장이 짊어진 가마가 도란골 의원 마당에 당도했다. 가마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지독한 악취였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안방마님의 위엄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가마 안에서 기어나온 것은 누런 직물로 번복된 비단 옷을 걸친 괴물 같은 형상이었다. 조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의원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은은한 쑥뜸 냄새와 약초 향으로 가득했지만 그녀가 내뿜는 살썩는 냄새는 그 모든 향기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방 한가운데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드리운 얇은 비단 가리개가 의원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다. 조씨 부인은 방석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옥신거리는 팔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가리개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조씨 부인은 초조한 듯 하인에게 눈짓했고 하인은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가리개 앞으로 던졌다. 이게 얼마인지 아느냐? 내 병만 고친다면 기와집 한 채 값이라도 더 내어주마. 그러니 어서 맥을 짚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말했으나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가리개 밑으로 쉬고 고운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소매를 걷어붙인 그 손은 가늘었지만 손마디에는 오랜 세월 약초를 만지고 절구를 찌은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의원은 말없이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조씨 부인이 붕대를 풀고 진물이 흐르는 검붉은 손목을 그 손 위에 올려두었다. 차가운 의원의 손길이 닫혀 조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달았다. 의원의 손가락이 조씨 부인의 맥박을 찾아 지그시 눌렀다. 그런데 그 힘이 예사롭지 않았다. 단순한 측맥이 아니라 마치 뼈를 으스러뜨릴 듯 파고드는 서늘한 압력이었다. 가리개 뒤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났고 거칠게 변했다. 서윤은 맥 끝에서 전해지는 조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생명력을 느끼며 3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얼음장을 깨고 빨래를 하던 감각, 매질 아래서 짓눌렸던 자존심, 그리고 죽음의 낭떠러지로 몰렸던 공포가 손끝을 타고 역류했다. 화병이 독이 되어 뼈에 사무쳤군요. 살이 썩는 것은 마음속에 또아리를 튼 악독한 신보가 밖으로 터져나온 탓입니다. 가리개 너머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조씨 부인의 동공이 짖은 난 듯 흔들렸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며느리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서늘한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조씨 부인은 얼어붙은 그 가리개 너머의 실루엣만을 응시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분명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을 텐데. 떨리는 의구심이 확신으로 변하려는 찰나 의원의 희고 고운 손이 천천히 비단 가리개를 걷어 올렸다. 스르륵 소리와 함께 드러난 여인의 얼굴에 조씨 부인은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윤기 흐르는 쪽진 머리에 옥색 저고리를 입은 서윤이 서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년 전 비참하게 쫓겨나던 나약한 소녀는 온데간데었고 그 자리에는 생사를 다스리는 기품 있는 의원이 앉아 있었다. 조씨 부인은 힘이 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네 인형, 내 놈이 어찌 살아있는 것이냐. 서윤의 뒤쪽 그림자 속에서 한 소년이 걸어 나왔다. 헌칠하게 자란 동이가 총기 가득한 눈망울로 조씨 부인을 쏘아보며 약기운이 감도는 탄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약이 다르셨습니다. 동이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조씨 부인은 제정신이 아닌 듯 이름을 불렀다. 동이야? 너까지 살아있었단 말이냐? 3년 전 굶어 죽으라고 내쫓았던 피덩이가 이제는 어엿한 의원의 제자가 되어 자신을 심판하듯 써 있었다. 서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씨 부인에게 다가갔다.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뱀의 비늘 소리처럼 조씨 부인의 귀에 공포로 박혔다. 원귀가 되어 오신 줄 아셨습니까?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제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서유는 품속에서 누렇게 발렌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씨 부인의 발치에 던졌다. 그것은 동이가 목숨 걸고 가져왔던 노비 문서이자 조씨 부인이 죽은 아들의 호적을 위조해 서윤을 가두었던 증거였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러 오셨지요? 제 처방이 아니면 당신의 팔은 잘려나갈 것이고 도끼는 심장까지 퍼질 것입니다. 서윤의 제안은 단호했다. 관아에 가서 10년 전 서윤의 아버지를 모함한 사실을 자백하고 빼앗은 소작농들의 땅을 돌려주며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고우를 떠나라는 것이었다. 조씨 부인은 악을 쓰며 울부짖었다. 미친년, 내 재산을 탐내서 수작을 부리는구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한다. 그러나 그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가려움과 통증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조씨 부인은 바닥을 뒹굴며 제사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지나간 자리마다 검붉은 피와 누런 고름이 튀어 비단 치마를 적셨으나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뼈마디마다 개미 수천 마리가 파먹는 듯한 고통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살려다오, 서윤아. 아니 의원님, 내가 잘못했다. 적으라면 적고 하라면 다 하마. 서윤이 눈짓하자 동이가 북과 종이를 던져주었다. 조씨 부인은 부어오른 손가락을 떨며 자신의 죄상을 하나하나 써내려갔다. 10년 전 김진사의 탕약에 비소를 섞으니 인장을 위조해 재산을 가로챈 일, 그리고 며느리를 종으로 팔아넘기려 한 일까지. 종이 위에는 먹물보다 진한 욕망의 얼룩과 회한의 눈물이 뒤섞였다. 각서의 지장까지 찍고 나자 서윤은 옥색 약병에 든 액체를 사발에 부었다. 조씨 부인은 그것을 낚아채듯 들이켰고 남은 찌꺼기는 환부의 허겁지겁 발랐다. 기이하게도
열기 닿자마자 화끈거리던 열기가 가라앉고 시원함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조씨 부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흐느꼈다. 이제 살 것 같구나.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약은 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겪은 공포를 씻어내는 물일 뿐입니다. 당신 몸의 반점은 독초가 아니라 흔한 온나무 진액에 의한 것이었으니까요. 당신을 죽이려 했던 것은 내 약초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쌓아둔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순간 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서윤은 조씨 부인이 쓴 각서를 포교에게 건넸다. 들으신 테러입니다. 10년 전 김진사 독살 사건의 진범이 여기 있습니다. 조씨 부인의 안색이 급빛으로 변했다. 살기 위해 쓴 자백서가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밧줄이 된 것이다. 포졸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자 조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안 돼. 인연이 나를 속였어. 내 재산, 내 기와지.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마당에 모인 환자들과 소잔농들은 그녀에게 침을 뱉으며 분노를 쏟아냈다. 서윤은 멀어져 가는 가마와 포졸들의 뒷모습을 보며 10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더미가 마침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강산이 2번 바뀐다는 20년의 세월이 유유히 흘렀다. 홍주 땅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은 관아도 장터도 아닌 도량골 깊은 산속의 보라 의원이었다.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서윤은 대청마루에 앉아 말린 약초를 정성스레 썰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30 중반의 헌칠한 사내가 환자들에게 침을 놓고 있었다. 바로 동이었다. 나라님도 찾는다는 내의원 어의 자리마저 마다하고 어머니 곁을 지키겠노라 돌아온 아들을 보며 서윤은 깊은 미소를 지었다. 행랑채에서 구박받던 어린 소녀와 굶주림에 떨던 꼬마 거지는 이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손길이 되어 있었다. 마당 한편에 흐드러지게 핀 보랏빛 약초꽃들이 바람을 타고 은은한 향기를 온 고을로 실어날랐다. 진료를 마친 동이가 서윤에게 다가와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종이에 쌓인 투박한 깨 조각이 들어있었다. 어머니, 아까 장터 엿장수 노인이 고맙다며 주셨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서윤은 깨엇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다. 20년 전 지옥 같던 행랑채 바닥에서 동이가 건넸던 그 녹아버린 엿한 조각이 자신들을 살린 씨앗이었음을 그녀는 잊지 않았다. 동이야, 보거라. 우리가 가진 건 금은보화가 아니지만 저기 돌아가는 사람들의 편안한 뒷모습이 우리의 진짜 재산이 아니더냐.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한 정으로 묶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모자였다. 조씨 부인은 지난 겨울 어느 객주집 뒷골목에서 거적대기를 덮은 채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탐욕은 썩은 살보다 질겼지만 결국 그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반면 서윤과 동이가 일궈낸 도량골의 기적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적박한 돌무더기 틈바구니에서도 기어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낸 보랏빛 약초처럼 선한 의지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법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골 마을.
작은 초가집에서 흘러나오는 등불빛이 밤하늘의 별들과 마주하며 반짝였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보라. 의원의 전설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보랏빛 꽃으로 남았다.